아니, 당신이 왜 우리 형을 알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대명절 추석, 온 가족들이 모인 거실에서 큰 소리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국적인 외모의 여성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라도 해봐. 둘이 무슨 사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요. 프랑스 여성과 결혼하려던 남자는 명절에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자신의 형을 본 여자친구가 놀래며 얼굴이 붉어져 서로 아는 사이였음을 눈치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끝까지 잡아떼던 그녀를 추궁하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형제와 프랑스 여성에게 무슨 사연이 있던 걸까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저는 늘 밝고 당당한 아이였어요. 두 부모님 모두 교사였기 때문에 우리 집은 항상 책 냄새와 함께 교양 있는 대화가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며 자랐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똑똑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저녁 시간은 특별했어요. 식탁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아버지가 읽으신 시를 낭송해 주시거나 어머니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 대화에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때로는 제 생각이 틀렸을 때도 정중하게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저는 학교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아이였어요. 발표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나서는 것도 좋아했고 친구들과 토론할 때도 논리정연하게 제 생각을 펼치곤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제가 부모님을 많이 닮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어머니의 따뜻한 성격과 아버지의 철학적 사고를 모두 물려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점점 더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보다는 혼자서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시간을 더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자랑스러워하셨고 가끔은 너무 어른스럽다며 웃으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반응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거울을 보며 부모님과 닮은 점을 찾으려 했지만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너는 아빠 눈을 닮았네 또는 엄마 웃음소리랑 똑같아 라고 말하곤 했는데 저에게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제 이름이 언급되는 것 같아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편적인 단어들만 들렸습니다. 마리, 사랑, 진실 같은 말들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살며시 침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서 거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부모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톤이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는 소리도 들렸고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입양하라는 사실을 말이야.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번개가 머리를 직격한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양아? 제가 입양하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어린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가 숨겼다는 사실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 진짜 부모는 누구인가요? 왜 저를 버렸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가 우리 딸인 건 변하지 않아요.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배신감만 느껴졌습니다. 진짜 부모가 아니면서 왜 지금까지 숨겼을까요?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을까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 가족 여행, 생일 파티, 크리스마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서도 저는 부모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밝게 인사하고 하루 계획을 이야기했을 텐데 그날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리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오히려 저를 더 괴롭게 했어요. 지금도 저를 걱정해주시는 이분들이 제 진짜 부모가 아니라니. 그리고 그 사실을 저만 모르고 있었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혹시 친구들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학교에 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가 너 오늘 왜 이상해? 뭔가 다른 사람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래,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 진짜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저를 버렸을까요? 너무 어려서 키울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원하지 않았던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평소처럼 대화를 시도하셨지만 저는 대답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지? 같은 질문들이 귀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을 볼 때마다 당신들은 제 진짜 부모가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곤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집에서 나서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학교 앞에 서면 들어가기가 싫어졌습니다. 대신 근처 공원을 혼자 돌아다니거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책을 읽으려고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학교를 빠진다는 연락을 받고 크게 놀라셨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마리아, 무슨 일이야? 왜 학교를 안 가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화기도 섞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을 텐데 그때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가 재미없어서요. 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친구들과 다툰 거야?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우리 마리가 이렇게 학교를 빠지는 아이가 아니잖아. 아버지의 말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말이라고 하시는데 정작 저는 여러분의 진짜 딸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 건가요?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집에 들어가기 싫어졌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도 피하게 되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최대한 빨리 먹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제게 대학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평소 같으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들었을 텐데 그때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리아, 이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니까 대학 준비를 해야지. 어떤 전공에 관심이 있어?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대학에 가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으셨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에 갈 이유를 모르겠어요. 빨리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어요.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리아, 우리가 뭔가 잘못했니? 왜 갑자기 독립하고 싶다는 거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기 싫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저를 속여왔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건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자유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는 곳, 제가 누구인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한 기분도 들었어요. 정말로 혼자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가고 저의 진짜 방황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저는 결국 방황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학교만 빠지고 집 근처를 어슬렁거렸는데 점점 더 멀리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들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파리 외곽 지역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별 생각 없이 종점까지 가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그곳은 제가 살던 조용한 남부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즐비하고 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곳이 있었는데 어떤 회사 건물 앞 공터였습니다. 낮에는 그냥 텅 빈 공간이었지만 해가 지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젊은이들이었고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목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멀찍이서 구경만 했어요. 그들이 맥주캔을 따서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모습이 묘하게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집에서 항상 교양 있게 행동하라고 배워온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뭘 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누구도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그곳을 지나다니다가 용기를 내서 다가가 보았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뭘 하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맥주 한 캔 받아서 함께 마시면 자연스럽게 무리의 일원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그곳을 드나들면서 저는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집에서는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 고 둘러대고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공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별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기타를 치는 사람 주변에 둘러앉아서 노래를 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지내면서도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자유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한 달 정도 지속되었을 때 저는 묘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매일 저녁 똑같은 시간에 그 공터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항상 정장 차림에 가방을 들고 걸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퇴근하는 직장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복장으로 같은 표정을 짓고 지나가는 모습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희 무리를 지날 때면 항상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살짝 고개를 돌려서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앞을 보며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특별했어요. 비판적이지도 않고 무관심하지도 않은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못마땅한 표정을 짓거나 아예 외면했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며칠 동안 그를 관찰하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걸까요? 왜 항상 혼자일까요? 그리고 왜 저희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별로 관심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그가 나타났는데 마침 저희 중 한 명이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듣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서 기타 케이스에 넣어주고 갔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더욱 그가 궁금해졌어요. 우리를 단순히 문제 있는 젊은이들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어른들은 항상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이라는 식으로 혀를 찾는데 그는 달랐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가 나타날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귀 한쪽으로는 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지나갈 때면 슬쩍 고개를 들어서 그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런 무언의 관찰이 계속되었을 때 드디어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좀 더 취한 상태였는데 저희 중 장류기라는 친구가 유난히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계속 투덜거리면서 맥주를 들이켜고 있었어요. 마침 그 동양인 남자가 나타났는데 장류기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순간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야, 너 매일 여기 지나가면서 우리 구경하는 재미 있어? 장의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공격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그 남자는 놀란 기색 없이 차분하게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구경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어요. 프랑스어도 꽤 유창했고 전혀 위축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은 더욱 흥분했어요. 그럼 뭐야? 우리가 거슬린다는 거야? 신고라도 하려고?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걸 느낀 저는 얼른 일어나서 장류의 팔을 잡았습니다. 에이, 장아. 괜히 일 키우지 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뭘 그래? 제가 중재하자 장은 마지못해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운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시비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화를 내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뭔가 감사하다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다른 세계의 사람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친구들은 금세 그 일을 잊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만 저는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렇게 차분할 수 있었을까요?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저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가 나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친구들이 다른 이야기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저기요. 제가 부르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근처에 매일 오시네요? 퇴근길이신가 봐요. 혼자 집에 가면 심심하지 않아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매일 술로 시간을 버리는 게 더 심심하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확히 제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가 처음으로 정직한 말을 해준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요. 실수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는 제 대답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는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 그를 볼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생겼어요. 다른 어른들과는 확실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저희를 비난하지도 않고 동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그가 나타났는데 마침 저희가 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누군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와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그가 지나가면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저희를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이 평소와 달리 좀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고 싶어졌어요. 혹시 시끄러웠나요? 음악 소리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끄러운 건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지 궁금하네요. 또 다시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행복하냐고요? 저는 그 질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행복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현실을 잊기 위해서 부모님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있으니까요. 제 대답을 듣고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라 뭔가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였어요. 재미와 행복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재미는 순간적이지만 행복은 더 지속적인 거죠. 그 말을 하고는 다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그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재미와 행복이 다르다고요? 그럼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재미일 뿐이고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저는 지금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것뿐일까요? 부모님의 거짓말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 자신에게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동양인 남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한 건 그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떠들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그의 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김도연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몇 주 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떨어뜨린 명함을 주워서 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점점 더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매일 그가 나타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와의 짧은 대화를 위해서 혼자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왜 그 아저씨에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김도연은 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비록 이름 정도만 아는 사이였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알지 못했지만 그와의 만남이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계기가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도연과의 짧은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의 말들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꾸 그의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행복한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가 있는지, 단순히 현실에서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 급작스럽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금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우산을 가져왔거나 근처 카페로 피했는데 저만 혼자 공터에 남아 있었어요. 사실 비를 맞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떨어지는 게 제 복잡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리해주는 것 같았어요. 옷이 점점 젖어가는데도 일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서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또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봐야 하고 거짓말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도연이 우산을 쓰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밥은 먹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비에 젖어있는 제게 왜 갑자기 밥을 먹었냐고 묻는 거죠? 저는 어리둥절해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제 대답을 듣고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말했습니다. 근처에 식당이 있어요. 비도 피할 겸 가실래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을 뿐인데 갑자기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도연과 함께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정말 소박한 가정식 식당이었어요. 외관도 화려하지 않고 내부도 오래된 느낌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메뉴를 보니 스튜, 스파게티, 샐러드 같은 간단한 요리들이 적혀 있었어요. 도연은 스튜 2개를 주문했고 저희는 구석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 이름은 김도연이에요. 한국에서 왔고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진중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에요. 아니 원래는 남부 쪽에서 왔어요. 제가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많이 방황했어요. 한국에서도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성숙해 보였던 그가 방황했다고요? 어떤 방황이었을지 궁금했지만 바로 묻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깨달은 게 있어요. 스스로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도 붙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 스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스튜를 보니 갑자기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어요. 언제부터인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도연은 스튜를 먹으면서도 계속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비판적인 시선이 아니라 뭔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든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정말 해도 될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어졌습니다. 저 입양아예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도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숨기고 있던 걸 제가 우연히 들어버린 거죠. 그 말을 시작으로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어요. 입양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연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동정의 표현도 하지 않고 성급한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스스로를 속이고 술로 덮어봤자 결국 무너지는 건 자신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지적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꾸짖음이 아니라 연민과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입양이라는 사실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예요. 도연의 말에 저는 뭔가 깨달음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과거에 묶여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양하라는 사실에만 매몰되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 고민을 털어놓자 도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속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당신을 지키려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속았다는 생각만 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모님도 나름대로 고민하셨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면서도 도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의 관점은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부모님과 한번 진솔하게 대화해보세요. 도연과 헤어지면서 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자유라고 부르던 것이 사실은 도피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공터에서 보내는 시간들, 술과 함께하는 밤들이 진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부모님과 대화해볼까요? 아직도 무서웠지만 도연의 말처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 후 평소보다 진지한 분위기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제가 입양하라는 게 사실인가요?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신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는 금세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마리아, 어떻게 알았니? 우연히 부모님 대화를 들었어요.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제 질문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마리아. 우리도 언제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갓난아기일 때 병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는 것, 그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입양을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단 한 번도 저를 남의 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진짜 딸이야. 혈연이 없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란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도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을 속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저를 지키려고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족은 정말로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님과의 화해 이후, 저는 도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어요. 그날도 평소 시간에 그가 나타났을 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했어요. 조언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도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부모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셨군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도연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그가 단순히 조언을 해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성숙함과 책임감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어느 날 제가 물어보자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족을 중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 정이 깊은 곳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도연이 보여준 그런 성숙함과 책임감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찾아서 한국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건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을 통해 본 한국의 모습 그리고 그가 보여준 삶의 자세가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 자신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행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어요. 하지만 제가 진지하게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는 걸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막을 이유는 없어. 다만 조심하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한국행 계획을 알렸을 때 그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쉽지 않을 텐데 괜찮을까요? 어려울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 대답을 듣고 도연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뵙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힘내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과의 만남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용기였어요. 현실을 마주할 용기, 부모님과 화해할 용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 말입니다. 부모님과의 진정한 화해를 마친 후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었거든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크고 복잡하고 빨랐어요.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어로 된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걸 실감했어요. 첫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리 구해놓은 고시원에 짐을 풀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는 것이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길을 찾는 것부터가 모험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냥 직감으로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복잡했어요. 첫 번째 큰 시련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간단한 생필품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점원이 뭔가 물어보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웃기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비닐봉지가 필요한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어요. 프랑스에서 기초적인 한국어는 배워왔지만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한국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상황에 따른 어조 변화 같은 것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가져온 돈으로는 얼마 버틸 수 없었거든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어요. 사장님이 외국인이라도 성실하면 된다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출근 날의 기억은 정말 생생해요. 메뉴판을 외우는 것부터 큰일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비슷해 보이는 이름들이 자꾸 헷갈렸어요. 그리고 손님이 주문할 때마다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어떤 손님이 복잡한 주문을 했을 때였어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에 샷 추가, 시럽반으로 줄여서 달라고 하는데 저는 앞에 아이스 바닐라 라떼까지만 겨우 알아듣고 뒤는 완전히 놓쳤습니다. 결국 잘못된 음료를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그때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민수였습니다. 저보다 몇 살 위로 보이는 대학원생이었는데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옆에서 주문을 다시 설명해 주었어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민수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제가 실수할 때마다 약간 짜증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는데 민수는 달랐습니다. 항상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었고 제가 틀려도 웃으며 다시 알려주었어요. 민수는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일하는 태도도 정말 성실했고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도 항상 친절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메뉴도 외우고 기본적인 서비스 한국어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상황에서는 민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워 시간에 손님이 정말 많이 몰렸는데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주문이 밀리고 손님들이 기다리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자기 일을 멈추고 제 옆에 와서 함께 주문을 받아주었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민수는 제게 작은 팁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주문을 받을 수 있는지, 손님들이 기다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일이 끝나고 나서 민수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지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실수투성이었어요.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민수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다른 감정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일과 병행해서 저는 한국어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학원에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더 빨리 한국에 적응하고 싶었습니다. 학원에서는 기본적인 문법부터 일상회화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학원 숙제를 하거나 한국어 공부를 할 때면 항상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쓰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투들이 제게는 살아있는 교재 같았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던 중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손님이 음료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했는데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그 손님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민수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어요. 알고 보니 음료 온도가 문제였는데 손님은 뜨거운 음료를 주문했는데 미지근하게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새로 음료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민수의 성숙한 대응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화가 난 손님에게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면서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서비스업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화내는 손님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화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그의 말에서 도연과 비슷한 성숙함을 느꼈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태도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지나니 카페 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었어요. 그리고 민수와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들이 많아졌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어요. 민수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원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깊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나 손님들에게도 항상 친절했어요. 어느 주말에 민수가 제게 제안했어요. 마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강에 산책까지 않을래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그의 제안에 저는 기뻤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매일 일하고 공부하고 집에 가서는 부모님께 안부 편지를 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강에서의 그 오후는 정말 특별했어요. 강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으면서 민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지만 깊이 캐묻지는 않았어요. 저도 아직 과거 이야기를 자세히 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대신 현재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한국 생활의 어려움, 언어의 장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들을 말이에요. 민수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힘드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존경스러워요. 민수의 말에 저는 뭔가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제 노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일이 끝난 후에 같이 저녁을 먹거나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항상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말해주었고 제가 틀려도 자연스럽게 고쳐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와 함께 작은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리 씨,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을 잊고 진짜 현재의 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우정에서 사랑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민수의 반듯한 성격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저에게는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약속을 지켰고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는 곁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었고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런 민수와 함께 있으면서 저는 점점 더 안정된 사람이 되어가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민수가 고백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수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도 언어를 익히는 것도 훨씬 즐거워졌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려주었고, 저도 프랑스 문화를 그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민수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그 마음에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아이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이제 진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민수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민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면서 저는 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했어요.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민수를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민수와의 사랑이 저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곧 민수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 예정이었는데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만남이 또 다른 놀라운 인연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민수와의 결혼을 약속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그의 가족들을 만날 날이 다가왔어요. 추석 명절이었는데 민수가 저를 시댁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긴장되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을 처음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민수의 부모님과 형에게 첫인상을 제대로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수가 저에게 한국의 명절 예의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식사 때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메모까지 해가며 열심히 외웠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도 형도 다 좋은 분들이에요. 민수의 말에 위로를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거든요. 명절 당일 아침, 저는 민수와 함께 한복을 입고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한복을 입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민수가 도와주면서 예쁘게 입혀주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한국 사람 같아 보여서 신기했어요. 정말 예뻐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민수의 말에 조금 자신감이 생겼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민수는 계속 제 손을 잡아주면서 안심시켜 주었어요. 민수의 집은 전통 한옥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처마 밑에는 고추와 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의 전통적인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가 큰 소리로 인사하며 앞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인생의 새로운 가족이 될 분들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몇 분이 앉아 계셨어요. 민수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소파 한쪽에는 민수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남성이 바로 도연이었던 거예요. 몇 년 전 파리 외곽 공터에서 만났던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사람이 민수의 형이었다니.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도연도 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차분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눈빛만으로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이분이 말이구나. 정말 예쁘네. 민수의 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배웠던 대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의 약혼자 마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드리자 모든 분들이 기뻐하셨어요. 특히 민수의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머, 한국말을 정말 잘하네요. 우리 민수가 가르쳐줬나 봐요. 하지만 저는 계속 도연의 존재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웠어요. 민수가 저를 형에게 소개했습니다. 형,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말이에요. 이분이 제 형이에요. 그때 민수가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는지 저희를 번갈아 보면서 물었어요. 두 분 혹시 아는 사이예요?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냥 전에 어디선가 스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일 수도 있고요. 도연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 그는 저를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민수는 그 대답에 별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불편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면서도 차례를 지내면서도 계속 도연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상차림 앞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민수의 눈치를 봤어요. 젓가락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께 먼저 수저를 올리는 예절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도연은 저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제가 젓가락질을 어색하게 할 때, 김치를 먹고 당황할 때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때문에 더욱 긴장되었어요. 마리아, 김치는 어때? 너무 매워? 민수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사실 정말 매웠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작게 웃는 것을 봤어요. 마치 제 거짓말을 꿰뚫어 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민수의 아버지가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입양 사실이나 방황했던 시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모두 교사시고 저를 정말 사랑해주세요. 한국에 온 것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였어요. 제 대답을 들으면서 도연은 계속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진실을 다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오후가 되어서 민수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수가 물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가족들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수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도연과의 재회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네, 모두 좋은 분들이세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봐요. 그런데 형이랑은 정말 처음 보는 사이예요? 뭔가 서로 아는 것 같던데. 민수의 질문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처음이에요. 그냥 어색해서 그랬나 봐요. 하지만 민수는 완전히 납득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수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어졌고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결국 일주일 후 민수가 저를 직접 추궁했습니다. 말이 정말로 우리 형을 처음 본 거예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상처받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수, 사실은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 그로 인해 방황했던 시절, 그리고 도연과의 만남에 대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점점 충격받은 표정이 되어갔어요. 분노와 배신감, 혼란이 그의 얼굴에 교차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더욱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거짓말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과거를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과거를 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려는 사이인데 이런 중요한 걸 숨겼다니. 민수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이 나타났어요. 민수가 형에게 전화를 했나 봅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야? 도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도연은 저를 바라보면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완전히 속은 기분이에요. 민수의 말에 도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민수야,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달라졌어. 나는 그 변화를 직접 보았거든. 도연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가 저를 변호해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형, 저를 속였잖아요. 속인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의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야. 도연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도연의 말에서 진심 어린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정말 힘들어했어. 하지만 스스로를 바꾸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많이 달라졌어. 지금 내 앞에 있는 마리는 그때의 방황하던 아이가 아니야. 도연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가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있다는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충격이 너무 커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끝으로 민수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제 과거가 현재의 행복을 망쳐버린 것 같았어요. 도연이 제 옆에 앉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민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 물음에 도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달라졌다면 분명 괜찮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수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제 과거를 숨긴 것에 대한 죄책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말이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운명의 재회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민수의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민수가 집을 나간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가 돌아올지 아니면 우리 관계가 이대로 끝나버릴지 알 수 없어서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도연의 위로가 있었지만 결국 선택은 민수가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스스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과거를 숨긴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답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 진정한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제 표정이 어두워졌다며 걱정해 주었지만 선뜻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어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혹시 이별을 통보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처음 저희가 함께 산책했던 한강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야윈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리아, 앉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지 무거웠어요. 저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그런 중요한 걸 숨겼다는 게. 배신감도 들었고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한 말을 계속 생각해봤어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의 당신이라는 말을요. 민수의 말에 제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과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봤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그때의 저는 정말 미숙했죠.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숨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정말로 당신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말을 듣고 민수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받아들여준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몇 달 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부모님도 오셨고 민수의 가족들도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특히 도연은 저에게 따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네요. 도연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민수와의 만남도 없었을 테니까요. 결혼 후의 생활은 정말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한국 가정의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께서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고 명절 때마다 전통 예절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특히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울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효 음식의 세계였거든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임신 기간 동안 민수는 정말 세심하게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도 항상 곁에서 격려해 주었고 산부인과 검진에도 빠지지 않고 함께 갔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시고 태교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프랑스 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화상통화로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마리가 엄마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입양하라는 사실 때문에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두 부모님 모두에게 진짜 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출산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2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순간의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아기를 보면서 이제 저도 누군가의 엄마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민수는 아들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를 닮아서 예쁘네요. 아이 이름은 지훈이라고 지었어요.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한국 이름과 함께 프랑스 이름도 하나 지어주었어요. 두 문화를 모두 품고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육아는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밤중 수유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아이의 작은 미소 하나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프랑스 부모님께 손주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화상통화를 통해서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기쁨을 만끽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점점 마리를 닮아가네. 웃는 모습이 어릴 때 마리랑 똑같아.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꼭 맞는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훈이가 돌이 되었을 때는 정말 성대한 잔치를 열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이셨고 도연도 삼촌으로서 참석했습니다. 그는 지훈이를 보며 정말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도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지훈이는 한국과 프랑스, 양쪽 모든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갔어요. 예전처럼 자신의 감정에만 매몰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수를 보면서 책임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명절마다 시댁에 모일 때면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나는 이제 진짜 한 가족의 일원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더 이상 입양하라는 꼬리표나 외국인이라는 구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가정의 며느리이자 엄마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훈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저는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아이는 정말 빨리 배웠고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섞어서 쓰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프랑스 문화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잊고 지냈던 프랑스의 좋은 점들을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도연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리 씨는 정말 대단해요. 두 문화를 모두 아우르면서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저희는 프랑스에 가족 여행을 갔어요. 지훈이가 프랑스 할아버지, 할머니를 처음 직접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손주를 보시며 정말 감격하셨어요. 이 아이가 우리 손주구나. 정말 예쁘게 생겼네. 아버지께서 지훈이를 안으시며 흘리신 눈물을 보며 저도 울컥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손주이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보낸 한 달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훈이는 프랑스 음식을 맛보고 박물관을 구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놀면서 프랑스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자랐던 곳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과거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방황했던 그 공터도 다시 가봤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도연을 처음 만났구나. 그 생각을 하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의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저희 가족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카페 일과 함께 프랑스어 강사 일도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살려서 한국과 프랑스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국제결혼을 한다는 외국인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도연이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까지 하시고. 도연 씨 덕분이에요. 그때 조언해주신 말씀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제 대답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는 정말로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방황하던 철없는 20대였던 제가 이제는 사랑과 책임을 품은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에는 딸이었는데 이름을 서연이라고 지었습니다. 프랑스 이름으로는 소피아라고 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더욱 바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지훈이는 동생을 정말 예뻐했고 서연이도 오빠를 따라하며 자랐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종종 생각했어요. 과거에 방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고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두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책임감 있게 살고 있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입양 사실을 알고 절망했던 그때, 공터에서 술로 시간을 보냈던 그때, 도연과 처음 만났던 그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는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양쪽 부모님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하십니다. 그리고 도연은 여전히 저희 가족의 든든한 형, 삼촌으로 곁에 있어 주고 있어요. 가끔 그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더 이상 어디에 속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요. 저는 이곳에, 이 가족 안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행복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것입니다.